안녕하십니까. 양주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홍예숙 인사드립니다. 2021년도 폭력 없는 여성 친화 양주 만들기 민관 협력 특별 포럼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코로나 중이지만 내빈을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청 여성교육과 가장인 김은미 가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기수 회장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주시청 여성교육과 이경란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양민성 주무관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대면으로 이런 큰 포럼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오히려 더 많은 양주 시민들이 시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록이 푸른 여름철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삶의 현장이지만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독한 코로나19를 인내하시면서 이겨내고 계시는 양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존중을 받기보다는 원치 않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이 행복한 일상의 삶을 빼앗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양주는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감동 도시입니다. 폭력 사건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청정도시이지만 지속적인 신도시 발전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에서 행복한 가정의 지속을 위한 방법으로 폭력 예방 토론에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성폭력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폭력 없는 행복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친화 도시 만들기 방안을 주제로 젠더 폭력의 통합적 이해와 폭력의 실태, 예방에 대해 고민하면서 좋은 의견을 나누고 젠더 폭력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이성호 양주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성으로 축하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부시장 김종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적인 대면 포럼이 어려워진 지금 비대면으로나마 참석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젠더 폭력의 발생으로 여성들의 일상적인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젠더 폭력 근절과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은 사회가 평등해질수록 현실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높게 발생하는데 피해자와 직접적인 갈등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특별 포럼으로 젠더 폭력을 막기 위하여 올바른 성별 사회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폭력 없는 안전한 양주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더욱 건강하시고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양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정성호 국회의원님께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일꾼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2021년 폭력 없는 여성 친화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특별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애써주시는 양주 가정 성폭력 상담소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유관기관 및 여성단체 협의회 관계자 또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되는 폭력은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상당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과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정폭력을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짚어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가치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인권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는 사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상담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양주시는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된 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매년 양주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양주시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폭력 없는 양주를 만들기 위해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뜻깊은 민간협력 특별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가정폭력이라는 굴레를 끊기 위해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가정폭력 상담소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폭력 상담소 구성원 모두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의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마스크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고 예전처럼 마스크 없는 서로 웃으며 마주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매우 힘든 여건 가운데서 우리 양주시를 폭력 없는 여성 친화 도시로 갖고 나가기 위해 민간협력 특별포럼을 주관해 주신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 지조 강연을 맡아주신 한한수 서정대 교수님과 세 가지 주제를 차례로 발표해 주실 박미정 교육학 박사님, 이동길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과장님, 박병모 서정대 교수님께도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양주시의회는 성평등 가치 확산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 실천 캠페인을 시와 함께 전개했으며 최근에는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신호선 건설 사업,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 사업, 서울 양주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우리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의회는 앞으로도 도시 성장과 발전은 물론 양주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민간협력 특별포럼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폭력 없는 행복한 양주시를 위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양주 가정폭력 상담소는 17년 동안 폭력 없는 행복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 규정치료, 폭력 예방교육, 홍보, 의료, 법적 지원 등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행복한 시민을 위한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기조 강연으로 주제 발표로 참여해 주실 전문가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조 강연해 주실 한한수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예방 폭력을 위한 대진대 교육학 박사 박미정 님이십니다. 행복 가정을 위해 치안 활동하시는 양주 경찰서 여성 청소년대 이동길 과장님이십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발표해 주실 박병호 효성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본론으로 기조 강연으로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 통합 강사이신 젠더폭력 통합 강사이신 한한수 강사님을 모시고 성인권과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에 대하여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젠더폭력 통합 강사 한한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민관협력특별포럼의 기조강연을 맡게 된 한한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힘든 또 현실 속에서 카메라 앞에서 또 강의를 하면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젠더폭력, 성과 인권, 젠더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예를 20분, 너무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 인권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성과 인권 중요하다고 아까 국회의원님, 정성호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고 다들 지금 우리 시국에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젠더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양주시가 부럽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부럽고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서 이런 포럼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먹고 행사를 한다는 건 어려운 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주 시민들, 각 단체장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별 혜택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젠더폭력이 뭘까요? 젠더란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젠더가 도대체 뭐야? 젠더폭력이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생물학적인 성, 섹스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사회적인 성, 젠더에 대해서 젠더 폭력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성, 그렇다면 그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자, 젠더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4대 폭력을 우리는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저는 젠더 폭력에 대해서 이 젠더란 말, 우리는 사회적인 성에 대해서 왜 다시 봐야 되는가? 왜 이 시점에서 젠더 폭력이라는 4대 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한 이슈가 되고 있고 뜨거운 감정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젠더 폭력을 줄여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젠더 폭력을 줄여내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뭔가 젠더에 대한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경찰, 어떤 판사, 어떤 변호사, 누구든지 젠더 감수성 역량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한번 오늘 젠더 폭력이 도대체 뭐야? 4대 폭력이라고 그러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이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2018년도에 미투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젠더 감수성 역량을 높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국격은 높여냈지만 국격은 앞만 보고 달려와서 높여냈지만 지금 OECD 국가 150위 국가에서 몇 등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여성단체 회장님 혹시 아세요? 우리가 OECD 국가에서 100등 안에 들 수 있나요? 100등 안에 못 들고 있습니다.
101등에서 지금 최고 많이 올라간 게 104등. 그래서 110 몇 등에서 지금 많이 노력해서 달려온 게 지금 104등까지 요즘 여성부 통계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젠더 폭력을 줄여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각 단체에서 리더자들이 무엇을 움직여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저는 과연 지금 성평등한 세상, 양성평등한 세상을 어떻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각 모두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공감해 주는 능력,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 추구권, 이걸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인권 관점, 또 사회적인 어떤 구조 시스템 안에 틀어박혀 있는 젠더 관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인권 관점을 보지 않으면, 그의 맥락을 읽지 않으면 젠더 폭력이 왜 일어나는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이것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즘 어려운 시국입니다. 코로나19가 다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날씨까지 너무 뜨겁습니다. 저도 이런 날씨 처음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북한의 시대가 뭔가 앞에 이 영어의 앞자를 땄습니다. 변동성. 어찌 보면 앞으로 미래는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불확실성한 미래에 우리는 정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모호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막 어디 갔더니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뭐 폭발이 되고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집콕 시대, 재택근무,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뭔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집콕 시대에 왜 언컨택트 시대에 또 아동학대, 노인학대, 또 아내 부부학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TV, 미디어에서 가정폭력 안에 아동학대가 요즘 막 뜨면서 계모, 괴부에 대해서 막 나쁜 걸로 이미지 미디어가 만들어냅니다. 그럼 누구든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계부는 다 나쁜 사람이야. 저는 그게 막 가슴이 아파요. TV에서 계부는 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막 비춰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젠더 구조 안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이 젠더 폭력을 이해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공기처럼 스며드는 위력이나 권력이 우리는 지금 관성적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젠더 폭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팀헌트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영국의 런던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의학적으로 암 치료제를 발명하신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이 연구실에서 남녀가 함께 여럿이 연구를 합니다. 유명한 런던의 이 대학에서 양성평등한 학교로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이 팀헌트 교수는 그 연구실에 남녀가 연구를 하고 있음에 남자와 여자는 연구실에서 함께 있으니까 연애를 해.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분리를 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고 또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는 거, 이것이 연구를 하는데 방해를 놔. 그래서 연애를 하니까 분리를 시켜야 되고, 특히 여성들은 지적질을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비판을 하면 잘 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는 그 연구원들에게 여성과 남성을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 이 팀헌트 교수를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실직되고, 지금 아무리 법적으로 소송을 했어도 영국에서 이 런던 대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이렇게 아무리 유명한 교수일지라도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젠더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여자와 남자는 같이 함께 일을 하면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젠더 감수성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젠더 폭력을 줄여내기 위한 방안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야. 어느 경찰, 어느 변호사, 어느 판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우리가 막 뒤집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1차, 2차에서 막 뒤집어지는 사건이,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판사는 그것을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또 형량을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도 다 아시는 사건이죠.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죠. 이 연예인이 이제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 여성의 직업이 뭔지 압니까?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클럽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당해서 막 신고를 갔더니 직업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유명한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가수였습니다. 이 가수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바로 CCTV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CCTV에 찍힌 그 사진은 여성의 활짝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성폭력을 당한 이 여성이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 활짝 웃을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기가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 TV에 나왔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피해자는 울어야 되고 막 울상이 돼야 되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렇게 웃는 모습이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나도 모르게 각인된 우리 사이에 어떤 편견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의 여성단체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 웃는, CCTV에 찍힌 활짝 웃는 피해자의 웃음은 정말 피해를 당한 여성이 아닐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갑자기 누구가, 가해자가 덮쳤을 때 어이가 없어도 너털 웃음을 웃을 수도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화시키는 우리 사이에 웃어야 되고 울상이 돼야 되고 웃으면 안 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보는, 공기처럼 스며드는 어떠한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그를 또 2차, 3차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카페, 가해자들만이 보는 카페에 어떻게는 내가 성폭력 가해자인데 나를 감형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카페가 지금 회원이 57,000여 명이 시대가 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젠더 폭력을 줄여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밤늦게 짧은 치마를 입고 술 먹고 택시를 탔어? 너는 당연히 성폭력을 당해줬어. 이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요 퀴즈를, 혹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은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것이다. 혹시 우리 누가 팀장님 O일까요? X일까요? X요. 네. 맞나요? 네. 남성은 여성의 역할을,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X. 네. 우리는 이렇게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회 구조 시스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찰서에서 토론토 경찰관이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계신데 불편하시죠?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 토론토의 경찰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입니까? 틀려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지지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나고 전국적으로 번져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 피해자화시키고, 여성이 네가 그 성폭력 당할 짓을 했네, 맞을 짓을 했네, 가정폭력 당할 짓을 아줌마가 했네, 왜 밤늦게 나가서 술을 먹고 다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젠더 폭력에 대한 어떤 선입감이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양주시가 여성 친화도시 너무 멋집니다. 여성들이 행복하면 남성은 저절로 행복합니다. 남성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랍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남성들은 여성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가정이 다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합니다. 양주시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멋집니다.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 친화도시 굉장히 중요하고 아동 친화도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동이라는 이유로, 또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관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있죠. 뭐 젠더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성에 대해서도 뭔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말 젠더란 말, 사회적인 그 어떤 구조 시스템 안에 만들어진 그 젠더,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 젠더 속에는 위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출석부가 남자가 앞번호고 여자는 뒷번호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성단체회장님?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성은 여중, 여고, 여대, 여의사, 여교사, 왜 여자부터 해야 됩니까? 남자 중학교는 남중, 남의사, 남선생 붙습니까? 그래서 이 젠더 속에 숨어있는 이 비밀은 남성이 우리 전 세계에, 우리 양주시의 1번입니다. 요즘 역차별, 남성들이 살기 더 힘들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성, 그 다음 양성이 여성이고, 모든 미디어나 어디 시스템 구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여자는 후순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여성들은 계속 약자로서, 피해자로서 계속 젠더 폭력은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성이 우울하고 여성이 열악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속에서 이 젠더, 옛날 젠더는 이렇게 위력, 권력, 힘의 차이로 갔다면 지금 앞으로의 새 젠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지금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화두입니다. 이제는 수능 문제도 나오고, 앞으로 미래사회 젊은 청년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평등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물보다 불이 강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젠더 폭력 안에 숨어있는 비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추려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젠더 폭력을 추려내기 위해서 사회폭력 정말 늘 화두가 되고 있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그냥 공기처럼 스며드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맞을 짓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차별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게 감수성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직장생활, 사회제도, 또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이런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능력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기본적인 철학, 가치로서 성평등 의식을 높여내지 않으면 젠더 폭력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높여내야 되는지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아쉽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요즘 국방부 장관으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또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뭐 독일의 여성부의 그 어떤 국방부 장관이 여성들이 나갔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봅니까? 여성이 이제 국방부 장관 해도 당연히 뭐 어때? 근데 여성의 출생은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하면서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갔습니까? 남자들에게는 안 묻습니까? 이런 것들부터 우리는 젠더 기반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성들의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어떤 넓은 의미의 젠더 폭력을 줄여내기 위한 노력. 과연 우리는 일반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 간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자가 우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그 뒤에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이것이 젠더폭력입니다. 젠더폭력을 줄여내기 위한 노력. 저는 당연히 예산 확보를 당당히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 민감한 능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사대폭력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떤 식으로든 데이트 폭력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성폭력, 뭐 이런 노인, 뭐 전반적인 젠더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줄여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에 우리는 이 권위, 한국 사회 성평등 지수가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높여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희롱, 성매매, 뭐 다 기본적인 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길게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오늘 젠더 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자, 평등한 주주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우리 양주시의 여성 친화도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앞장서야 될 것이고, 각 단체장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수일 것 같고, 모두가 함께 가는 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기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았던 젠더 폭력에 대하여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젠더 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젠더 폭력에서의 첫 번째 주제로 청소년 폭력 실태와 대안에 대하여 박미정 대진대 교육학 박사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 쪽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폭력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학교랑 뗄 수 없는 관계니까 학교폭력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이버폭력, 그 다음에 가정폭력, 그리고 청소년 상담 쪽에서 그 폭력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 그 대안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 경기도는 이 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경기도는 모두 다 이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경기도가 여기에 있죠. 위치에 있는데 빨간 부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4등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주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학교폭력은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작년 초반부터 올해 초반까지 아주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스포츠계, 연예계에서 계속 이 연예인들의 학폭 상태, 가해자, 왕따 문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게 학교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작년 202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만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돼 있어요. 감소가 돼 있는데 피해 응답률도 감소가 돼 있고, 가해 응답률도 감소가 돼 있고, 목격자들도 4%에서 2%로 2%가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교폭력이 감소됐다 하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등교를 했잖아요. 학생들이 온라인 등교를 하기 때문에 줌 수업을 하고 줌 켜놓고 그 밑에 바로 핸드폰 갖다 놓고 같이 이쪽에서는 선생님 보고 있고 이쪽에서는 한 번은 게임하고 있고 채팅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게 학교폭력이
감소가 됐다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폭력의 종류를 유형을 한번 보면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그래서 정서적인 폭력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폭력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서적인 폭력으로 아까 성인지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공감 능력, 아주 공감 능력에서 청소년들의 우리 인간들의 자존감을 팍팍 밟아주는 그 언어폭력이랑 정서적인 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그 피해가 사이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이버 폭력 실태를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 이 여가부에서 이 피해가 어떻게 되나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5.3%인데 사이버 폭력 지금 현 20년도 때는 16.3% 3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에서도 언어 폭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명예훼손, 그 다음에 사이버 따돌림의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위험도는 사이버상의 가장 장점이자 문제점이 익명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성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이 사이버상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 상담실 안에서도 개인 상담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이 노출, 특히 저희는 남자친구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다루기가 쉽고 이용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늘고 있는데 말을 너무너무 어른들이 잘해줘서 남자친구예요. 사랑해서 그랬어요. 저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연예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하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쪽으로 점점 문제가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은요, 각종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나 그런 쪽에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그런 어플이 있으면서 위키, 그 다음에 1km 하면서 내 근접 지역에 1km 이내 몇 미터 이내 누가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어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이 18.7%를 차지하고 있고, 페이스북 17.6%, 그 다음에 틱톡, 어디 가나 와이파이 안에서 보이스톡이랑 그 다음에 영상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대표적인 거니까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플레이스토어 안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전에 살랑살랑 하는 그런 어플에서 만남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처음에는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우리 다른 거 없어? 하고서는 다른 어플 없어? 다른 쪽으로 올래? 하고 처음 만남, 익명성을 보장하는 어플들이 꽤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서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정폭력 실태를 보면요. 가정폭력이 19년도에는 거의 한 30% 정도 퍼센테이지가 잡혔어요. 27.6%. 그런데 이거 갑자기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 코로나가 19년도 이전에 19년도쯤에는 이렇게 그렇게 지금같이 심하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19년도 12월, 20년도 1월, 2월 때 저희 상담실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엄마들이 전화가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나 우리 애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보다는 우리 아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면서 엄마들의 전화 상담이 폭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엄마들 한번 오세요 하고서는 개인 상담으로 이제 상담을 잡다 보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빠는 실업자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 자영업자는 문 닫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점점 부부 문제가 갈등이 돼 있고 그리고 항상 정말 그냥 20시간 이상을 계속 같이 집안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년 전에 국제 경제 포럼 그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커다란 전염병이 오게 되면은 여성 폭력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거기서 지금 현재보다 한 20%는 늘어날 것이야 했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 코로나 시대에 딱 문제가 터지고 나서 2020년도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거기서도 이거는 너무너무 증가가 하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 같아. 해갖고 가정폭력 상담 건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20%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20%의 배, 40%가 증가를 해서 배우자, 부부 간의 갈등이 58.3%가 증가가 됐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갈등은 19.4%, 형제자매 갈등도 6.1%. 그래서 역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직격타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19년도 12월부터 1월 때까지는 부모들이 우리 애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고 한 4월 달쯤에서부터는 아이들이 짐 싸갖고 나와요. 어떤 때는 그냥 슬리퍼만 추운 날인데도 슬리퍼만 끌고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쫓아냈어요. 나가래요. 근데 그런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 막 다른 얘기는 잘 안 들어도 참 나가 하면은 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말 듣고 나온 거예요. 하는데 이 중학생들 이상은 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쉼터까지 연계해 주는 거는 한 달에 한 건, 그리고 한 1.5건 그 정도 있었는데 4월부터는 애들이 매주 나와요. 그래갖고 매주 나와서 매주 이제 쉼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쉼터도 각각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우리도 많은 차례예요. 우리도 꽉 찼어요. 풀로 가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나왔지만 이제 아동 밑에 아동들, 유아들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이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발생이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가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고 계속 감시와 통제가 되는 사회가 돼서 죽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슈 이전에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 두려운 증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위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예방 교육으로 나눠서 학교로 나눠가고 있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 예방 교육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교육과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에서 지식인의 청소년 상담 코너를 여기는 전국적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다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 고위기 청소년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학교, 사법기관 함께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별교육, 경찰 단계에서는 사랑의 교실, 검찰과 법원에서 그 단계에서는 선도보호, 수강명령, 보호관찰 이런 프로그램을 이 기관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또래 상담과 찾아가는 거리 상담, 아울리치 이거는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사는 게 부모 교육. 이런 순으로 저희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폭력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폭력을 보고 당하고 자란 아동 청소년은 폭력을 학습하게 되어지지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듯이 부모의 역할을 제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행복가정 여성 안심 치안 활동에 대해 양주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이동길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동길입니다. 금일 제가 테마로 정해가지고 발표할 내용은 행복가정 여성안심 치안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변화라든지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서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인식 전환,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경찰의 활동과 성적 관념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과 어떻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기관, 그리고 단체, 사법기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원은 이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리 경찰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상으로는 가정 구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체적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이 중에서 우리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잘 아는 내용은 이제 신체적 폭력이죠. 폭행 강요라든지 감정적인 이제 폭력, 기물 파손. 어떤 이제 물리적인 어떤 위험력이 행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신체적 폭력이라고 하고, 정서적 폭력.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제 부부간에 이제 다투다도 욕을 한다든지, 자기 자녀들한테 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이제 정서적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경찰 단계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제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이 있는데요. 이 성적 폭력은 최근 이제 불과 몇 년 전서부터 상당히 이제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간간이죠. 부부간에 어떤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런 요구, 행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게 우리 형사법, 특별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 성격,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강도, 그리고 이제 모르는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범죄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노출된 공간에서 환경적으로 이제 일어나지만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은폐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위의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신고율,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우리 유관기관에 관심이 없으면은 상당히 묻힐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습관화죠.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 안 보면 됩니다. 근데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반복화되는 경향이 많고 대개 세대별로 순환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대에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자녀는 자기 대에서 자기 자녀에게 가정폭력 그리고 자기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하게 되고 이를 배운 자녀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배우자라든지 자기 아동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연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악고리는 사실상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뇌에서 그런 학습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폭력,
갖다가 배운다고 하면 이게 지배의식이라는 게 잠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습관화는 끊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정폭력의 특징은 부부간의 배우자 간의 이제 다툼이 비공통적으로 같이 수반하는 것이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 그리고 존속에 대한 폭력도 같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건 처리를 할 때, 초동 조치를 할 때,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어 가보면은 아동학대가 같이 결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존속에 대한 폭행, 이제 노인학대라고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정 내에 어떤 위기, 그리고 위험,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인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반복적이고 그리고 좀 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개개인들,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제 개인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단순한 이제 가정폭력,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싸움하고 가정폭력은 엄연히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느 누구나 다 갈등 상황 속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이라든지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정폭력은 엄밀하게 따지면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어떤 경제적 아니면 힘적 우월한 힘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억압하고 거기에 따라서 폭력이라든지 정서적 학대 그리고 경제적 심지어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옛날에는 이제 보통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장이 있고 그리고 보통 밥상을 우리가 딱 차려서 먹으면은 가장하고 같은 겸상을 안 한다고도 많이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재적인 어떤 소유물적인 관념을 갖고 있지 않나. 내가 주인이고 나머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나의 어떤 소유물이다. 그런 인식이 결국은 알게 모르게 가정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포감 그리고 자괴감과 어떻게 보면 울방까지 같이 갖고 있고 나중에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가정 내 파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주변에서 좀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피해자가 피해를 알리고 상담소라든지 아니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어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그런 이제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맨날 싸우면 아유 저 가정은 맨날 싸우니까 그러려니 가정 내 일이니까 내가 관심할 바가 아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계속 가정폭력의 끈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상 법령상 정의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리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신체 손상을 주거나 건강의 발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중상에 이를 정도의 어떤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아동학대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판례에서도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처벌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면서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서 그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했죠. 회초리로 아동을 종아리를 좀 때린다든지 이렇게 훈육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훈육이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명백히 범죄 행위.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인식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폭언, 심한 모욕을 준다든지 고통, 그리고 극도의 공포심을 주는 행위, 그리고 아동이 때리는 장면,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을 아이에게 노출시켜서 보여주는 행위까지도 어떻게 보면 모두 정서적 학대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서 판례가 나온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신고하고 알릴 필요가 있죠. 성적 학대는 말 그대로 이제 음란한 행위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이제 모든 학대 행위라고 하는데요. 어떤 접촉적인 추행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어떤 이상한 장면에 노출하게 하는 경우 보여주는 행위 이런 행위도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저해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는 말 그대로 이제 아동을 버리거나 그 자리에 두고 떠나는 소극적 행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방임인데 방임은 이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아이들 갖다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아이들 갖다 불리한 환경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방임이라고 이제 아이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아니면은 미인적 녀석 방치하는 행위. 그 교육적 방임도 저희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방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간혹씩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을 예방접종이라고 하죠.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못 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방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찰의 활동으로는 초동조치 수사, 예방 및 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초동조치 단계에서는 저희가 상습성 여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응급조치가 필요한지 그런 여부까지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아동을 보호하고 있고 그 가정에 대해서 임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사건 송치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보호 사건, 무조건적인 형사처리뿐만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 처리 여부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발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접촉과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모니터링 그리고 유관기관 협업해서 직업 연계라든지 의료 지원 여부까지도 저희가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범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그 성범죄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성 범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여성이라고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피해자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통계학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피해자 수가 여성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경찰에서 말하는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접촉, 비접촉, 약물 성범죄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말 그대로 폭행, 협박을 이용한 신체 접촉이라든지 강제 추액 그런 것들이 있고 비접촉은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성범죄는 데이트 약물이라든지 저희가 말하는 유리한 물통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한거 불능 상태 또는 어떤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행하는 성범죄의 전체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어떤 강력한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이제 작동을 하지만 성폭력 상황에서는 해마와 편도체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어떤 이제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임팩트하게 딱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이 나중에는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고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격적으로 인해가지고 당일 기억 상실하는 그런 조금 우리 내부 조사는 그렇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요즘에 2018년도에 있었던 미투 운동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미투 운동이라든지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본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형 성범죄라든지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가 요즘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각종 조사라든지 현황 파악도 사회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통계학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범죄 가해자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선 변호인, 여성경찰관, 동행, 그리고 가명조서, 신뢰관계자 동석 같은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청구자료를 보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 조력인 및 영상 녹화 제도 해서 저희가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어떤 심신미약자라든지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치안활동 하시면서 젠더 폭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폭력에 대하여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고 폭력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사이 급속도로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대책에 대해서 박병무 서정배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무입니다. 저는 이제 그 작년 말에 35년간의 그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퇴직을 해서 의정부에 좀 가온 힐링 상담센터라고 해서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서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지금 이제 그 외래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양주시에서 민관협력 특별 포럼을 이렇게 또 주최한다고 그래서 기꺼이 또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시장님 또 여기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여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장님 또 이제 우리 김은미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여성단체 권기숙 회장님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청과 업무를 좀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슈화됐던 우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벌써 이제 휴대폰이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가지고 찍어야 할 사진이 있고 안 찍어야 할 사진들이 있거든요. 또 촬영할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9년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은 바로 N번방 박사방 사건, 그러니까 조수민 사건이 되겠죠. 그럼 참고로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이제 토론 우리 발표자님도 계시고 또 이제 관계자분도 계시지만은 그 조수민이 지금 현재 형량이 얼마 정도 받았을까요? 35년, 35년? 32년. 그러면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45년을 받아가지고 3년이 감형돼서 지금 42년을 지금 이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 여청과장님도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또 이런 우리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 솔직히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유관단체들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생들이 전부 집에 머무르고 또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놀게 됩니다. 그러면 만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핸드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핸드폰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누가 범죄꾼들이에요? 다 미성년자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인들로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SNS를 저도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여성이 저한테 자기 알몸을 보여줄 테니까 내 알몸을 좀 사진을 좀 보내달라.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그러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참 우리 성인들도 그런 유혹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이 자기 몸을 보여주니까 나도 내 몸을 또 보여줘. 그러면 또 이걸 관리를 해서 또 유포를 하고 또 저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학으로 또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S가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이 경기도 관내 이제 북부 관내에서도 또 이제 누가 그 미성년자 초등학교 5학년이 푸드 가게 누가 종업원이 화장실에 들어간 걸 따라가가지고 몰카를 호기심으로 찍다가 또 어려운 일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몰카,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데 불법 촬영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 유혹이다. 이게 왜냐하면 호기심이 또
범죄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른들까지도 이게 지금은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최근에 한 약 5년 동안에 몇만 명? 30만 명이 이렇게 들어가요. 30만 명, 5년 동안이 엄청나죠. 그래서 가해자 또 80%는 또 미성년자들이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재교육,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또 계절이 언제예요? 또 이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피서지라든지 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엉뚱한 것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 동두천 경찰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양주도 이제 잘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은 민관 합동, 여기도 이제 민관 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와 또 시청과 또 이제 사회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번 올 여름 피서지에 각 몰카 점검하는 몰래카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홍보하는 사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몰카 이 불법 촬영은 우리 어떤 공기관이라든지 경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각 시민들이 합동하지 않고는 이건 근절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사례를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그 대학생이 남학생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의 어떤 식사 모습이라든지 또 화장실에서 용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통해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폴더로 또 저장해서 이게 노출돼-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된 또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무섭고 또 아니면은 그 요즘은 이제 드론이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필요 또 이제 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원룸 단지에 드론을 띄워서 또 이제 그 샤워하는 모습이라든지 벗은 몸을 또 찍어가지고 또 협박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게 있어요. 이제 그 디지털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그루밍은 뭐예요? 길들이기예요. 내가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걸 약점 잡아서 계속 내가 이제 소유하듯이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공개할 거야, 유포할 거야 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참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기관, 공기관도 이제 경찰청, 검찰 다 이제 해당됩니다. 그 관계부처 또 이제 민간 전문가들 또 아니면은 그 국회 쪽에 이제 그런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내고 있고 또 예방 대책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변형 카메라 판매 촬영 단계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랐을 때는 세운상가 종로 쪽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용산 쪽에 이런 어떤 변형된 카메라를 지금도 아마 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촬영을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동영상을 찍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자상가에서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전 카메라를 우리가 또 불법 행위에 일어나지 않도록 쓰이지 않도록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제재 장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촬영물을 이제 자기가 받는다든지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유포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남겨가지고 만약에 누구한테 경찰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공개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두천 쪽에 근무할 때 또 그런 사례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은 합성한 사진을 갖다가 보내줘가지고 이게 알몸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근데 바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바로 초기 단계에 이게 돼야지 그렇지 않고 유포돼가지고 하려면 그걸 삭제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단속 수사 단계가 또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도 아마 이제 여성 전문 이제 조사관들 아마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몰카 또 보다 보면은 여성 몸을 또 남성 또 경찰관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여성 수사관들로 지금 다 채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범죄 처벌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법 촬영물 그 2차 유포 확산이라든지 또 보복성,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도 아직 처벌 조건이 솔직히 미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더 강력한 처벌 양형 기준이 나와야겠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제 경찰서 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또 아니면은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각 또 유관기관,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전센터라든지 건강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같이 또 이걸 동참을 해줘야 이게 어느 정도 근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범죄 이제 또 그 피해자 지원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이제 뭐 지원, 경찰이 이제 제가 이제 경주에서 근무할 때도 시청했다 이야기해가지고 무한돌봄 같은 데 이야기해서 좀 어려운 과정은 뭐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거 좀 지원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선행이 되어야겠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또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과 예방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도 지금 밖에서 몰래 사진을 찍고 또 유포하고 협박하고 이것 때문에 또 자살을 또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근절시키려면은 어떤 경찰의 일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민관군이 다 협력해가지고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성 친화 양주 만들기 특별 포럼은 거기에 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우리 여성단체, 또 불법 촬영 모니터링을 이제 교육을 실시해서 어디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든지 또 불법 촬영물 신고 요원을 또 이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은 이렇게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유원지 같은데 이제 임시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진술 담당을 꼭 우리 여성 경찰관이 담당을 해서 자기가 정말 맘 놓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게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또 이제 입을 또 열지 못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적극적인 홍보와 또 불법 영상물이 올라갔을 때는 삭제하는 그런 조치.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를 이렇게 경찰 또 오는 게 아니고 저게 필요하다고 봐요.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지 경찰서 갔더니만 또 어디 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또 가라고 하고 또 어디 또 물건 좀 또 지원받으려고 했더니 또 무한돌봄 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례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조 강연을 비롯하여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젠더 폭력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유튜브 방송으로 긴 토론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이 각 주제 발표를 통하여 폭력 예방 대책 방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강조돼야 할 부분들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그 정부의 노력이나 그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한수 전문 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젠더 폭력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우리는 가장 지금 사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으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폭력을 줄여내기 위한 방안으로
각 공공기관이나 학교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잘 실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각 민간, 사회단체 아니면 기업체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아주 전혀 이런 강의를 하기가 힘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이 오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자체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오늘 결론이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양주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이제 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으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아주 앞서가는 도시로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행사가 좀 더 여성들에게 가깝게, 또 여성단체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성단체들에게도 이런 리더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어떤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오늘 좀 어느 정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의 네, 우리 양주시는 네. 저 예방 교육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박차를 하고 있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찾아가는 이게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주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활동적이지 많이는 하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부터는 특히나 더 많은 기관, 또 단체, 또 개인 그런 그룹들을 저희가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니까 알아두시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양주는 아주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자체 상담실의 그 노력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사업을 좀 더 강화해가서 청소년 중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발굴하고 함께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민간협력인데 민간협력으로 하는 아웃리치를 함께 해주시는 게 이쪽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든든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도가 보안 범죄 등급 쪽에서 4등급이었잖아요. 근데 4등급이었는데 양주는 2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꽤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각자 할 수 없는 상태죠. 민관 협력으로. 그리고 특히 관주도에서 지금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풍부한 예산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단계가 되는 그날까지 민관 합동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경찰서의 치안 정책에 대해서 좀 잠깐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는 그 청소년들 앞에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그 학교 내에서 이제 또 불법 촬영 그 부분이 조금 요즘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 쪽하고도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학교 내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그런 거 사실은 우리 경찰이 접근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MOU를 며칠 전에 이제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 학교에서 그 발생하기 전이라도 저희가 점검이 필요하면 이제 그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관련된 점검뿐만 아니라 저희 그 학교 전담 경찰관이 또 학교에 이제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지만은 어떤 온라인상 강의라든지 아니면 예방 활동을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그 양주 시민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웹툰 포스터 공모전을 최근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 인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그 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직접 만든 포스터하고 웹툰을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수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코로나지만 온라인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예방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또 유관기관하고 협업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특별히 또 양주 경찰서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아주 열심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기 이제 제가 그 발표를 이제 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지원은 어떤 특정 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가 다 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성범죄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과 예방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그 시민단체라든지 또 여성단체도 그 디지털 성범죄 그 모니터링 요원, 그러니까 신고할 수 있는 요원들을 또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법이 지금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또 선행되어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발표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지원 또 아니면 피해자 지원 또 처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 선행된다면 정말 디지털 성범죄는 제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분 이렇게 좋은 지식과 정보 주실 뿐 아니라 또 이러한 젠더폭력 예방과 관련한 방안들, 그런 대책들을 또 많이 연구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자체에서도 폭력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뭐 양주시는 엄청 협력이 굉장히 잘해주셔서 너무 좋고 공직자들이 먼저 그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되고 제 생각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지도자, 이통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알고 시민들에게 몸적으로 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상담소도 잘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폭력 예방 관련한 기관들과 공기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피해자 발생 시 논스톱으로 신속한 해결 대책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젠더 폭력에 대한 다른 인식 개선이 필요하므로 시청 홈페이지나 또 영상, 또 지역 신문에도 코너를 마련하여서 폭력 예방과 관련한 그 교육이나 미담 사례 등 그 내용들이 많이 게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편하게 이러한 그 내용들을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행사만 통해서 교육만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지면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인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개선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각계 전문가님들의 발표를 통해서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우리 양주 시민의 인권과 존중, 젠더 폭력을 이해하는 좋은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정보와 지식을 더해주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